순차 회로는 보통 저희들이 그 RTL 코딩이라고 얘기를 할 때 레지스터 트랜스퍼 코드 형태인데요. 이게 레지스터가 있어요. 이런 플립플랍이나 레치를 저희들이 레지스터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 순차 회로는 데이터들, 여기 토큰이라고 적어놨는데요.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현재 시점과 다음 상태, 그러니까 저장하고 있는 시간들을 서로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락이 들어올 때마다 데이터가 한 스텝씩 이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스테이트 머신인 경우에는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하죠, 그죠? 이렇게 현재 스테이트와 입력을 받아서 다음 스테이트를 여기다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건 레지스터 개수는 저희들이 몇 bit짜리 스테이트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회로인데요. 대부분 두 가지 구조로 생겨 있습니다. 하나는 스테이트 머신처럼 생겨 있는 게 있고요. 하나는 파이프라인 구조로 생긴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트 머신과 파이프라인 구조가 레지스터와 컨비네이션 로직, 여기는 조합 회로를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와 레지스터 사이에 조합 회로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RTL 방식이라고 그래요.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지스터의 값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클락이 들어올 때마다 토큰이 업데이트 되는 구조로 생겨 있습니다. 스테이트 머신은 현재 스테이트를 저장하고 있고 클락이 들어올 때 다음 스테이트를 다시 저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파이프라인 구조는 조합회로에서 전달돼서 건너온 토큰을 시간에 맞춰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여러 빛으로 생겨 있겠죠, 그죠? 모든 빛이 모든 토큰들이 동일한 속도로 이동한다 그러면 플립플랍이 필요 없습니다. 플립플랍이 필요 없이 똑같은 시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파이프라인 구조를 쓸 때 중간에 시간을 맞춰주는 엘리먼트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디지털 회로에서는 어떤 신호는 빨리 오고 어떤 신호는 늦게 옵니다. 가장 늦게 오는 신호가 크리티컬 패스에 해당하죠, 그죠? 그래서 그 신호를 기다려서 데이터를 시간을 맞춰서 내보내야 되는 그 기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플립플랍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옵티컬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플로우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가 이렇게 건너가지만 중간에 시퀀셜 엘리먼트가 없어도, 시퀀셜 엘리먼트는 지금 말씀드리는 플립플랍이나 레치를 얘기를 해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엘리먼트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없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지연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시간을 기다려주는 시퀀셜 엘리먼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시퀀셜 엘리먼트를 사용을 하면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시퀀셜 엘리먼트에서 소비되고 있는 시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시퀀셜 오버헤드라고 해요. 시퀀셜 엘리먼트를 쓰게 되면 시퀀셜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토큰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춰주기 위해서, 기다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코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차 회로의 개념이 뭔가? 순차 회로는 스테이트 머신 아니면 파이프라인 구조입니다. 순차 회로는 어차피 기억하고 다음 스테이트를 계산하려면 레치가 꼭 필요해요. 파이프라인은 어떤 환경, 특히 이제 토큰이 일정한 속도로 흐르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시간들이, 전달 지연 시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퀀셜 엘리먼트로 데이터를 건네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을 맞춰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시퀀셜 회로를 만들 때 사용되는 시퀀셜 엘리먼트, 시퀀셜 엘리먼트는 레치거나 플립플랍을 얘기합니다. 이 토큰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엘리먼트거든요. 이 회로는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고요. 두 번째는 그 회로를 가지고 시퀀셜 회로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시퀀셜 엘리먼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패스 트랜지스터 로직을 이용한 레치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레치가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다이내믹 레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스태틱 레치가 있어요. 다이내믹 레치와 스태틱 레치의 차이를 보시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엘리먼트가, 다이내믹 레치는 캐패시터입니다. 근데 스태틱 레치는 백투백 연결되어 있는 인버터입니다. 두 개의 회로를 보면 다이내믹 레치보다 스태틱 레치가 훨씬 더 안정적이죠, 그죠? 근데 면적이나 이런 거 따져보면 스태틱 레치가 훨씬 더 효율적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모양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스위치를 달아서 이렇게 생겨 있죠. 그죠? 여기 캐패시터는 이 와이어가 가지고 있는 캐패시터를 나타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겨 있는 경우에 샘플링이 되고 나면 여기 데이터가 캐패시터에 저장이 됩니다. 끊어지게 되면 얘가 홀딩을 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죠? 근데 이 노드 자체가 디퓨전 입력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출력 쪽에서 신호를 따갈 때 출력 쪽에서 직접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하면 데이터가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출력 쪽에 버퍼를 하나 달아요. 출력 쪽에 버퍼를 달아서 출력 노이즈를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럼 이 노드가 연결되거나 끊어질 때 조금 더 안정적인 상태의 동작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인버티드 레치라고 얘기합니다. 인버티드 레치라고 그러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달게 되면 입력 쪽에 인버터를 달아서 동작하는 다이내믹 레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보호할 건지 입력을 보호할 건지 아니면 둘 다 보호해도 됩니다. 양쪽이 달게 되면. 그래서 다이내믹 레치는 기본적으로 스위치 뒷단에 있는 캐패시터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입니다. 스태틱 레치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캐패시터를 그냥 백투백 인버터로 사용을 하는 건데, 근데 여기 보시면 백투백 인버터를 쓸 때 여기에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씁니다. 클락이 하이일 때 여기 스위치가 열리고 여기는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가 하이일 때 보면 회로 구조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는 D가 X에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클락이 하이일 때 D가 Q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클락이 로우가 되게 되면 데이터가 끊어지고요. 여기는 백투백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클락이 하이일 때 이 부분은 하이 임피던스로 존재합니다. 끊어져 있는 상태로. 출력이 끊어져 있는 상태로 동작을 하고요. 로우인 경우에는 여기가 켜지고 꺼지니까 메모리 엘리먼트로 동작을 하게 되죠. 그죠? 이제 여기에서는 입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D가 디퓨전 영역이죠. 그죠? 디퓨전 쪽 터미널인데, 디퓨전 터미널은 디퓨전 노이즈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서브스트레이트 잡음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라이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쪽 버퍼를 달아주는 거고요. B에서 C로 건너갈 때는 저희들이 출력을 여기서 신호를 끌어가거나 할 때 출력적 신호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고 와서 여기를 업데이트 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피드백으로 돌아오는 홀드 상태일 때 피드백으로 돌아오는 증폭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뽑았을 때는 이 노드를 뽑아 쓰는 게 아니라 버퍼를 따로 달아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걸 얘가 막아주죠. 그죠? 그 두 개의 노드를 자세히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 노드는 이게 돌아오면서 증폭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블락킹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저렇게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출력을 따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게 스태틱 레치입니다. 주로 스태틱 레치를 많이 사용을 해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C번하고 여기 A번 회로하고 차이가 뭔지 한번 보세요. 뭐가 차이가 나죠? 두 개 비교하면 여기 다르죠. 그죠? 근데 심볼이 약간 작게 그려져 있죠. 이게 스몰 사이즈입니다. 딴 거보다 파워가 약해요. 그래서 데이터가 여기 들어오게 되면 라이팅을 할 때는 얘가 힘을 못 씁니다. 그냥 이렇게 오버라이트가 돼요. 그리고 끊으면 원래 데이터를 홀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 스몰 사이즈 인버터, 여기 스몰 사이즈 인버터라고 그랬는데요. 이걸 사용해서 클락 오버헤드를 줄인다는 게 뭐냐면, 얘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클락을 공급할 필요가 없죠. 클락 공급하는 게 나중에 꽤 성가신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배선 같은 것들이 훨씬 간략해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클락 오버헤드를 줄이는 구조를 많이 씁니다. 이게 실제 회로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읽을 때하고 쓸 때 패드를 다르게 가져가는 방법이 이 구조입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 걸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쓰는 그 FPGA 안에 들어있는 래치가 거의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메모리처럼 생겨 있죠. 빈 라인이 있어서 라이팅을 할 때는 여기 스위치를 켜서 오버라이트를 합니다. 이걸 써서. 여기는 작은 인버터고 여기는 큰 인버터입니다. 큰 인버터의 입력 쪽에다 신호를 주게 되면 이렇게 오버라이트가 됩니다. 읽어갈 때는 스위치를 여기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빈 라인을 프리차징을 해놓거든요. 읽어갈 때는 여기를 프리차이지 하이로 해놓고 나서 얘를 열었을 때 여기가 로우면 여기가 하이면 얘가 디스차지를 해 보이고요. 여기가 로우면 얘가 꺼져 있기 때문에 하이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읽어갈 수 있고 여기는 드라이버 가지고 값을 실은 다음에 얘를 열면 오버라이트를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셀은 똑같은 모양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멀 사이즈의 인버터를 쓰고요. 다른 피드백으로 돌아가는 인버터는 스몰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요. 라이팅을 하는 포트는 반드시 노멀 사이즈의 인버터 입력 쪽에 라이팅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플립플랍을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알아봤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플립플랍에 여기 이 CMOS 플립플랍 앞쪽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게 전부 다 래치죠, 그죠? 래치인데 플립플랍은 마스터 슬레이브 형태로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래치하고 플립플랍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래치는 클락이 하이로 뜨게 되면, 여기에서 클락이 뜨게 되면 D 값이 클락이 하이인 상태일 때는 래치의 Q는 클락의 입력을 따라다닙니다. D의 입력을 따라다녀요. 클락이 로우일 때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이일 때만 따라가는 게 래치입니다. 그래서 래치를 우리가 트랜스페어런트 소자라고 얘기합니다. 클락이 하이로 남아있을 때 입력과 출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나타내고요. 플립플랍은 라이징 엣지에서만 트랜지션을 합니다. 이렇게. 라이징 엣지에서만 트랜지션하고 중간에 변하는, 입력이 중간에 변하는 것은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플립플랍은 보통 마스터 슬레이브로 래치 두 개를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지금 보면 다이내믹 플립플랍을 가지고 연결했을 때입니다. 이게 다이내믹 플립플랍이거든요. 래치를 다이내믹 래치 두 개를 가져와서 씁니다. 여기에 다이내믹 래치가 하나가 있고 여기 다이내믹 래치가 하나 있어요. 이게 캐패시터로 여기에 저장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클락을 만들다가 보면 여기에 클락이 들어오고요. 인버터를 거쳐서 클락 바를 만드는데 여기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얘가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지면, 얘가 하이일 때 얘가 로우로 남아있을 겁니다.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지면 얘는 로우에서 하이로 올라와야 되는데 딜레이가 존재하죠. 이렇게. 그러면 파이와 파이바가 동시에 로우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클락이 둘 다 로우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지 한번 보면, 저희들이 마스터 슬레이브는 일단 여기서 데이터가 여기를 건너오고 그때는 여기는 끊어져 있어야 되죠. 그죠? 이게 마스터가 원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태고 슬레이브는 홀드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음 순간에 여기가 끊어지고 이 데이터가 여기 건너오면 슬레이브가 업데이트하는 상황으로 건너가면서 마스터 슬레이브가 동작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이게 둘 다 로우가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게 하이일 때 마스터가 업데이트를 하고요. 슬레이브가 홀딩을 하는 상태예요. 파이가 하이이면. 근데 로우인 경우에는 마스터가 홀딩을 하고요. 슬레이브가 업데이트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클락이 하이라는 얘기가 여기는 하이고 여기는 로우라 해야 돼요. 그리고 로우라는 얘기는 여기가 로우고 여기가 하이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둘 다 로우면 어떻게 되는 거나, 혹은 둘 다 하이면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둘 다 로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 두 개가 켜져 버립니다. 파이가 로우인데 얘가 파이바가 로우로 가는데 시간이 걸려서 얘도 로우인 상태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PMOS 두 개가 켜져 버리죠. 그죠? PMOS 두 개가 켜지게 되면 이렇게 패스 스루가 생겨납니다. 저렇게 되게 되면 홀드 타임이 굉장히 길어져요. 여기 입력이 출력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업데이트되어 있는 상태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둘 다 하이인 상태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N 채널 두 개가 동시에 켜져서. 그래서 저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락드 시모스 구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클락드 시모스 구조는 이게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트라이스테이트 버퍼처럼 생겼죠, 그죠? 트라이스테이트 버퍼처럼 생겨서 클락을 이렇게 공급을 해줍니다. 이건 구조를 보시면 그 PMOS 하나, PMOS 하나, NMOS 하나를 동시에 거쳐야지만 건너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동시에 두 개가 켜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동시에 두 개 켜져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패스 스루가 생기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로고, 얘도 로고, 얘도 로라고 이게 원래는 하이로 가야 되지만 순간적으로 로로 남아 있을 수 있죠, 그죠? 둘 다 로라 그러면 여기 두 개가 꺼져 있죠. 두 개가 꺼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 스루가 안 생기게 됩니다. 이 구조가 밑에 나오고 있는 로라인데요. 로라를 한번 로라 플립플랍인데 로라 플립플랍에 여기 중간에 짝수개에 인버터가 붙어 있는 구조를 나타냅니다. 지금은 없는 구조입니다. 제로도 짝수개거든요. 똑같은 원리인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이걸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N0 노드거든요. 먼저 파이 둘 다 하이인 경우는 여기가 켜지고 여기가 켜져요. 여기는 꺼지죠, 그죠? 파이와 파이바가 동시에 하이가 되는 경우 이 두 개가 켜집니다. 이때 여기가 로우라고 얘기하면 얘가 꺼지기 때문에 더 이상 건너가지 않아요. 입력이 로우라면. 근데 언제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입력이 하이인 경우, 이 경우인 경우, N0가 하이인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하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얘가 켜집니다. 그럼 여기가 로우로 가죠, 그죠? 여기가 로우로 가요. 그러면 쭉 타고 와보면 이게 짝수계이기 때문에 여기도 로우입니다. N2도 로우. 이게 로우면 얘는 켜지고 얘가 켜지는데 얘 꺼지죠. 여기는 꺼지죠. 그러면 여기는 끊어져 있는 상태죠. 이 상태로 보시면 얘 때문에 끊어져 있고 얘는 얘 때문에 끊어져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홀드 상태에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에서부터 출력까지 패스 스루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비슷한데 둘 다 파이가 제로인 경우를 보면 지금은 여기가 켜지고 얘를 중간에 여기가 켜지고 여기가 켜지는 클락이 둘 다 로인 경우 여기 두 개는 꺼지게 돼요. 이 경우에 여기가 하이인 경우는 의미가 없어요. 하이면 여기가 끊어지기 때문에 출력에 영향을 안 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로인 경우 얘가 켜집니다. 그러면 여기는 하이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가 하이가 돼요. 여기가 하이가 되면 얘가 끊어집니다. 얘는 켜집니다. 출력은 둘 중에 하나는 항상 꺼져 있죠, 그죠? 지금 얘기하는 노라나 클락드 시모스는 이렇게 연결을 해두면 출력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로 이 노드인데 출력 입장에서 봤을 때 적어도 NMOS 하나 켜지고 PMOS 하나 켜지고 NMOS 하나 꺼지고 PMOS 하나 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라 하면 얘가 꺼지고 얘가 켜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거나 혹은 반대가 될 수는 있어요. 클락이 둘 다 하이건. 그러면 어쨌거나 NMOS 하나 꺼지고 PMOS 하나가 꺼지기 때문에 출력에 영향을 주진 않는 구조가 클락드 시모스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플립플랍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는 스태틱 네치 가지고 두 개의 마스터 슬레이브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기가 마스터, 여기가 슬레이브인데요. 여기가 레치 하나고요. 여기가 레치 하나입니다. 그래서 파이가 하이인 경우에 여기가 열리고요. 여기가 끊어지죠. 여기가 열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연결이 되고요. 여기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이인 경우를 보시면 마스터는 업데이트한 상태입니다. 여기는 여기에 열려 있고 여기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업데이트 됩니다. 그리고 슬레이브는 홀드 상태에 있어요. 여기가 끊어져 있고 여기가 피드백이 돌고 있죠, 그죠? 그래서 홀드 상태에 있게 됩니다. 반대로 클락이 로우일 때 보면 마스터는 여기가 끊어지고 얘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홀드 상태에 있고요. 슬레이브는 업데이트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라 그러면 클락이 이때 출력이 업데이트가 될까요? 이때 출력이 업데이트가 될까요? 언제 업데이트가 돼요? Q가
변하는 시점. Q는 어느 지점에서 변해요? 슬레이브의 출력이 Q죠, 그죠? Q는 라이징 엣지에서 변해요? 폴링 엣지에서 변해요? 이걸 보시면 이걸 A 구간, B 구간 해놓으면 하이인 경우가 이게 A 구간이고요. 이게 B 구간이죠. 어느 지점에서 Q가 변화하게 돼요? 슬레이브가 업데이트 되는 데가 변화하는 데죠, 그죠? 슬레이브가 언제 업데이트 돼요? 하이에서 로우로 트랜지션 할 때. 하이에서 로우로 트랜지션 할 때 홀드 하다가 데이터를 바꾸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변하는 거죠, 그죠? 이걸 네거티브 에지 트리거드 플립플랍이고요. 뒤집으면 클락 순서를 바꾸면 포지티브 에지 트리거드 플립플랍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슬레이브가 데이터가 변하는 시점을 찾으면 돼요. 근데 클락이 한번 딱 변하고 나면 업데이트가 끝나고 나면 얘는 보시면 이게 B 구간을 한번 보세요. B 구간을 보면 A 구간에서 B로 변할 때 얘가 업데이트를 하고 났죠. 그죠? 업데이트가 끝나고 나면 이 뒤에는 입력이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마스터가 더 이상 입력을 업데이트 안 해주죠. 그죠? 그래서 인풋이 변해도 이 구간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라이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가죠. 이 상태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업데이트한 데이터를 홀딩하는 거죠. 이때 가지고 있던 슬레이브를 홀딩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변해요. 이때 마스터 쪽, 마스터 여기 값은 라이징 때 이때부터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슬레이브는 이때 안 변하죠, 그죠? 다음 폴링 엣지 때 다시 슬레이브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클락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포지티브 에지 트리거가 되기도 하고 네거티브 에지 트리거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그 렛치 하나를 가지고 여기 지금 이게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렛치 하나를 이용을 해서 플립플랍처럼 사용하는 걸 우리가 펄스 렛치 소자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플립플랍처럼 라이징 엣지에서 동작하거나 폴링 엣지에서 동작하거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렛치를 저희들이 클락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클락을 주면 얘를 아주 짧은 펄스로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면 요 시간 동안 렛치가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죠, 그죠? 그러면 렛치 하나 가지고 플립플랍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라이징 엣지는 아니지만 아주 짧은 펄스 시간 동안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더 이상 안 받죠, 그죠? 그래서 타이밍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펄스 렛치라고 하는데요. 펄스 렛치는 이 클락을 생성하는 게 이슈입니다. 그래서 클락을 만들 때 이런 클락이 들어오게 되면 이 클락을 받은 다음에 이게 보면 둘 다 하이가 되면 하이는 뭐 이게 로면 여기가 로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로 하이면 낸드 게이트 출력이 뭐가 돼요? 하이죠, 그죠? 그럼 여기 로가 나오죠. 낸드 게이트는 둘 다 하이일 때만 로로 가죠. 둘 다 하이일 때만.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얘가 하이로 딱 바뀌어요. 하이로 바뀌면 얘는 로에서 하이로 바뀌었어요. 얘가 하이로 바뀌었는데 하이가 다시 로가 되고 로가 다시 하이가 되고 하이가 다시 로로 바뀌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죠, 얘가. 그죠? 그러면 얘가 하이로 남아있는 시간이 있어요. 하이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얘가 나와요. 이렇게 펄스가. 이런 펄스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로가 도착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펄스 폭은 요 인버터의 딜레이가 결정을 합니다.
인버터의 딜레이 동안 떴다가 다시 돌아가죠. 그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앞쪽에서 레치, 이게 지금 다이내믹 레치 구조인데요. 여기 다른 스태틱 레치를 써도 돼요. 여기에 저장되고 있는 건데요. 얘가 플락이고요. 여기는 이네이블 신호입니다. 이네이블 해놓으면 얘는 그냥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특정한 시간 동안만 얘가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낸드 게이트를 유기하고 낸드 게이트를 만들어서 이건 클락을 만든 거네요. 이건 다른 얘기. 클락을 이네이블 시키면 여기에 이런 클락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는 이런 펄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회로가 여기 있는 이 회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클락을 앞쪽에서 봤던 저희들이 레치 있었죠, 그죠? 레치에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레치의 클락을 제너레이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저희들이 시퀀셜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봤었고요. 시퀀셜 엘리먼트들 중에 저희들이 레치를 만드는 방법을 먼저 살펴봤었어요. 다이내믹 레치를 만드는 방법, 스태틱 레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봤었고요. 그리고 레치를 이용을 해서 플립플랍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다이내믹 플립플랍도 있고요. 여기에 클락드 시모스 플립플랍도 있었고요. 제일 많이 쓰는 건 시모스 스태틱 플립플랍입니다. 그래서 스태틱 레치 두 개를 마스터 슬레이브로 연결해서 스태틱 플립플랍을 만들어 사용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겨 있는 레치 하나만 이용을 해서 플립플랍처럼 쓸 때는 펄스 레치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주 숏펄스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숏펄스 만드는 회로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레치의 다른 기능들을 넣은 구조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레치의 기능 중에 enable 레치가 있어요. 혹은 플립플랍이 있는데, 이네이블이 됐을 때만 레치로 동작을 하고요. 이네이블이 안 되면 레치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D가 있고 Q가 있고 이네이블 핀이 있어요. 이네이블은 목스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데요. D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으면 1을 선택을 하면 D 레치처럼 동작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네이블이 제로면 Q 값을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그냥 계속 홀딩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냥 메모리예요, 메모리. 플립플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네이블이 1일 때는 플립플랍으로 동작하고요. 제로일 때는 원래 값을 그냥 계속 유지를 하게 돼요. 이거 어디다 쓸까요? 어디다 쓰죠? 디지털 디버거 중에 이제 바운드리 스캔 체인 하는 게 있어요. 스캔 체인 하는 건 뭐냐면, 그 디지털 시스템이 돌다가 어떤 특정 시점에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세웁니다. 세우면 현재 그 시스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지스터의 값이 저장되어 있고 컴비네이션 로직이 있고 또 레지스터가 있고 컴비네이션 로직이 있고 레지스터가 있고, 나중에 MCU도 보면 다 이런 체인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스테이트 머신들이. 근데 내가 특정 클락 시점에서 몇 번째 클락이 들어갔을 때 얘를 프리징 시키고 안에 현재 저장되어 있는 레치들을 다 가져오고 싶을 때, 그럴 때 이걸 사용합니다. 메모리 처리 만들어서 메모리의 값을 읽어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바운드리 스캔 체인용 레치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운드리 스캔 체인 하려면 클락을 세우고 데이터를 끌어낼 수 있는 구조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쓸 때 이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지털 셀 라이브러리들 중에 이제 바운드리 스캔 체인에 쓸 수 있는 레치들이 있어요. 약간의 오버헤드가 있긴 하지만 그걸 쓰면 나중에 디버깅 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리셋 가능한 플립플랍하고 레치인데요. 리셋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싱크로너스 리셋이고요. 다른 하나는 어싱크로너스 리셋입니다. 여기 보시면 레치가 이렇게 생겨 있고 플립플랍이 이렇게 생겼는데 리셋 기능이 있어요. 리셋은 출력을 리셋시키는 기능을 나타내는데요. 싱크로너스는 리셋을 시킬 때 입력에다가 리셋 값을 줍니다.
그래서 입력값이 들어와서 출력을 리셋시키는, 여기도 입력값이 들어와서 출력을 리셋시키는 구조인데요. 그러면 사실 클락이 튀어야지 리셋이 되겠죠, 그죠? 클락이 튈 때 리셋이 되는 구조가 있고요. 아래쪽은 입력도 리셋이 들어가고요. 나중에 보시면 안쪽에 있는, 여기에 마스터하고 슬레이브에 있는 값들을 동시에 다 리셋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싱크로너스 리셋이 됩니다. 클락과 무관하게 데이터들을 초기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어싱크로너스 셋도 되고 리셋도 되는, 셋과 리셋 기능이 있는 플립플랍입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하이로 리셋할 수도 있고요, 로우로 리셋할 수도 있는 기능을 가진 플립플랍입니다. 생긴 구조는 거의 똑같은데요, 여기에 게이트들을 둬서 리셋을 시키거나 혹은 셋을 시키거나, 셋을 시키는 건 1을 만드는 거고 리셋을 시키는 건 0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낸드 게이트를 쓰고요, 이 경우에는 노아 게이트, 이것도 낸드 게이트네요, 그죠? 여기 바로 액티브 로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액티브 로우로 만들어서 리셋이나 셋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TSPC 래치인데요. TSPC 래치는 여기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이게 N 채널에 클락이 있어요. 생긴 구조는 그냥 인버터 두 개인데요. N 채널이 하이면 인버터 두 개를 거치기 때문에 스위치가 이렇게 생겨 있는 겁니다. D하고 Q 사이가, 파이가 하이면 두 개가 켜져서 인버터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D와 Q가 동일한 값이 나오죠. 이렇게 생겨 있는 스위치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P 채널 두 개가 붙어 있어요. P 채널 두 개가 붙어 있어서 데이터와 Q가 액티브 로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파이가 로우일 때 두 개가 연결이 되고요. 끊어져 있을 때는 두 개가 꺼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거 두 개를 연결을 해서 마스터 슬레이브로 연결하면 TSPC 플립플랍이 됩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 얘를 먼저 하나를 써요. 그리고 뒤에는 얘를 하나 씁니다. 그러면 앞쪽의 스위치하고 뒤쪽의 스위치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마스터 역할을 하고 여기 슬레이브 역할을 합니다. 회로를 그려보면 얘를 먼저 썼죠, 그죠?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생겨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뒷단에 여기서 출력을 뽑아서 인버터가 또 지나가요. 여기에 P채널 스위치가 하나가 있고요. 아래쪽에 NMOS 그렇게 해서 여기서 출력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연결합니다. 거기가 이 구간이죠, 그죠? 여기 연결하게 되면 인버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PMOS 두 개를 연결하고요. 여기서 출력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테이지가 이거. 네. 이렇게 생겨 있어요. 여기가 Q 출력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스위치가 PMOS 스위치 두 개, NMOS 스위치 두 개 이렇게 생겨 있어요. 출력은 이렇게 따는데 지금 보면 이 블락하고 이 블락은 여기 보입니다. 여기가 거기고요. 이 부분. 여기가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 두 개는 중복되어 있는 회로가 있어요. 중복되어 있는 걸 없애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블락. 이 노드가 이 노드에 해당하고요. 이 노드가 이 노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축약해서 그리게 되면 마스터 슬레이브로 동작하는 TSPC 클락이 되고요. TSPC 클락의 장점은 뭐냐 하면 클락을 하나만 써요. 여기 보시면 파이가 하이일 때는, 로우일 때는 얘가 액티베이션 되고요. 하이일 때는 얘가 액티베이션 돼요. 그래서 클락을 뒤집을 필요가 없죠, 그죠? 클락 하나를 주게 되면 알아서 스위치가 재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SPC는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마스터 쪽이 동작을 할 때는 얘를 쓰고요. 슬레이브가 동작을 할 때는 여기를 쓰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클락이 지금은 액티브 하이 형태로 동작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플립플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이 주로 래치와 플립플랍 구조들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플립플랍인 경우에 이제
타이밍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 시트가 있습니다. 여기 클락이 있는데요. 클락이 이렇게 트랜지션을 했을 때 이거는 액티브 하이를 기준으로 봤어요. 이 클락 엣지를 기준으로 입력 데이터가 언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시간차가 이겁니다. TDC가 데이터와 클락 사이의 시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클락이 튀고 나서 Q가 업데이트 되는데 시간이 또 있어야 돼요. 이게 클락과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데 Q 사이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변환하는데 걸리는 총 시간은 데이터에서 Q가 걸리는 이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클락 이전의 데이터가 세틀되는 시간 TDC와 클락 이후에 Q가 안정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TCQ, 이 두 개의 합이 전체 딜레이가 됩니다. 이 전체 딜레이를 이 가로축이 TDC입니다. 이 값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TDC 이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 변화하고 있는 게 이게 TCQ고, 그리고 전체 두 개 합친 게 TDQ입니다. TDQ는 TDC 플러스에 TCQ 이 두 개를 더한 이 길이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이 커브는 뭘 나타내느냐 하면 이게 클수록 이 시간이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미리 데이터를 결정을 해주면 이 시간이 짧아져요. 입력을 미리부터 주고 있으면 얘가 짧아지는데 어느 정도 이상 지나고 나면 변화가 없어요. 특정 시점 이후로 너무 일찍 줘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일찍 줘도 더 이상 줄어들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보면 얘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딜레이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보다 빨리 데이터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값과 여기 값을 더하게 되면 얘는 이런 커브를 그립니다. TDQ는. 뒤쪽이 증가하는 이유는 얘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를 해요. 이게 TDC가 증가해서 이게 TDC가 증가하는 방향이거든요. TDC는 클락 엣지를 기준으로 미리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미리 주면 약간의 이점이 있지만 아주 미리 주면 소용이 없어요. 더 이상 줄진 않습니다. 그리고 TCQ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둘을 더하게 되면 이런 커브가 되지는데 여기에 미니멈 값을 찾아요. 저 미니멈 값을 찾아서 이 시점에서의 이 값, 이게 TDC가 있죠, 그죠? 이 시간, 이걸 우리가 셋업 타임이라고 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클락 셋업 타임 전에 데이터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클락 셋업 타임 전에 만들어져야 되는 시간을 정의할 때 TDQ가 제일 작은 지점, 그걸 저희들이 셋업 타임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TCQ가 남아있죠, 이 시간. 이걸 우리가 홀드 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홀드 타임 안에 입력이 바뀌어버리면 이상하게 되겠죠, 그죠? 셋업 타임도 못 지키고 홀드 타임도 못 지켜요. 홀드 타임 동안,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는 입력을 바꾸면 안 돼요. 이게 입력은 셋업 타임 전에 저장이 됐다가 홀드 타임 동안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 윈도우 안에서 값이 안정적으로 있어야지 Q가 정확한 값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플립플랍의 셋업 타임과 홀드 타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플립플랍과 레치의 구조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동작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지금부터는 시퀀셜 회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립플랍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레치를 이용하는데 투페이지 레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펄스드 레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플립플랍을 이용하는 방법은 여기에 플립플랍이 있고 여기 플립플랍이 있어요. 사이에 컨비네이션 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락에 라이징 엣지와 라이징 엣지가 있으면 이 라이징 엣지일 때 이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고 얘도 업데이트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이때 출발하겠죠, 그죠? 컨비네이션 로직에서 연산이 끝나고 나서 나오게 되면 다음 라이징 엣지 때 얘가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자, 두 개를 동시에 보셔야 되는데 이 라이징 엣지 때 이렇게 건너오고요. 다음 라이징 엣지 때 이 라이징 엣지 때 여기에 마찬가지로 건너오고 여기 데이터가 다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때 업데이트 된 데이터가 여기에 출력이 나왔을 때 이 클락 라이징 엣지 셋업 타임 전에 출력이 나와 있어야지
제대로 이쪽 레치에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아내는 겁니다. 투 페이지 레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스터 슬레이브처럼 생겨 있습니다. 레치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지금 보면 phi1, phi1이 있고 phi2가 여기 있습니다. 중간에. phi1과 phi2는 서로 다른 뒤집어져 있는 형태의 클락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phi1이 라이징을 하고 나면 여기가 업데이트가 되고 여기가 업데이트가 돼요. phi2는 지금 홀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긴 지금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는. 여기에 홀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홀딩하고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연산이 되는 겁니다. 출발해서 이렇게 연산을 해서 와요. 연산을 해서 끝나고 나면 이때 이 값이 다시 업데이트 돼서 다시 건너가요. 그게 다음 phi1 라이징 엣지 때 업데이트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투 페이지 레치가 동작하는 방법이고요. 펄스 레치는 레치를 플립플랍처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주 짧은 펄스 동안 이렇게 건너오고요. 건너온 게 컨비네이션 로직을 거쳐서 다음 레치 때 이렇게 건너가게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시퀀시가 하는 방식인데요. 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 플립플랍 베이스예요. 플립플랍 베이스는 직관적입니다. 라이징 엣지 때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거든요. 항상. 근데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 플립플랍인 경우에 시퀀셜 오버헤드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마스터 슬레이브 두 개가 한 군데 붙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이 플립플랍이 얘기하는 게 레치 두 개가 이게 안에 들어있거든요. 시퀀셜 오버헤드가 큰 디바이스입니다. 사용하기는 쉽지만 시퀀셜 오버헤드가 큰 소자거든요. 그래서 속도에 약간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투 페이지 레치인 경우가 이게 절반 사이클 동안 첫 번째 컨비네이션 로직이 돌고요. 나머지 절반 동안 두 번째 컨비네이션 로직이 돕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라이징 엣지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레치라고 얘기하는 건 클락이 하이면 언제든지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플립플랍은 라이징 엣지 때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플립플랍은 만약에 컨비네이션 로직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셋업 타임을 못 맞추면 데이터가 못 건너와요. 근데 레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클락이 이렇게 열려있는 동안은 이게 클락 바운드리에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들어와야 될 필요는 없죠. 그죠? 클락이 튀고 나서 들어와도 이 클락이 라이징이 시작하고 나서 좀 늦게 들어와도 받아줍니다. 그래서 타임 바로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뒤쪽에 있는 신화를 당겨서 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셜 오버헤드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시간을 빌려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 페이지 레치가 약간 더 효율적이지만 디자인할 때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타이밍에 대한 데피니션이 있는데요. 컨비네이션 로직은 입력과 출력 사이에 저희들이 컨테미네이션 딜레이, 여기가 이게 컨테미네이션 딜레이입니다. 그리고 프로퍼게이션 딜레이는 입력이 변하고 나서 출력이 안정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컨테미네이션 딜레이는 출력이 변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나타내죠. 오염 시간과 전달 지연 시간에 대한 정의고요. 플립플랍인 경우에는 클락 라이징 엣지를 기준으로 시간이 정해지는데요. 이 라이징 엣지를 기준으로 데이터가 안정되어 있어야 될 시간, 이게 셋업 타임입니다. 클락 엣지를 기준으로 셋업 타임 전에 데이터가 안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셋업 타임에 대한 정의입니다. 셋업 타임에 대한 정의고요. 그리고 홀드 타임은 라이징 엣지를 지나고 나서 데이터가 유지돼야 되는, 그래서 이 시간과 이 시간 사이, 클락을 기준으로 이 두 시간 사이에는 D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력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셋업 타임과 홀드 타임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플립플랍에서 또 다른 시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TCCQ가 있고 TPCQ가 있어요. 앞쪽에 C는 contamination, 여기 P는 propagation, contamination과 propagation이 있고요. CQ는 클락에서 Q까지, 클락에서 출력까지의 딜레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TPCQ는 클락에서 출력까지 propagation 딜레이를 나타내고요. CCQ는 클락에서 Q까지 contamination 딜레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TPCQ, 클락에서 Q까지 propagation 딜레이를 나타내고요. TCCQ는 클락에서 Q까지 contamination 딜레이를 나타내요. 오염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플립플랍에 나오고 있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플립플랍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렛치 보세요, 렛치. 타임 리ኳ이먼트가 꽤나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페이지 렛치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여러 개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약간 복잡한 타임들이 있지만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클락이 띄고 나서 모든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클락이 튀고 나서 Q가 변하는 오염시간 TCCQ, TPCQ는 앞쪽에서 저희들이 D 플립플랍에 설정했을 때와 동일합니다. 클락이 열리고 나서 Q가 변하는 시점과 Q가 안정되는 시점, 이 두 개가 PCCQ와 PDQ입니다. 또 다른 시간이 여기 있는데요. 데이터가 변하기 시작하는 시점 있고요. 이 데이터가 변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Q가 업데이트되는 시간, 이게 CDQ입니다. CDQ는 클락에서 이게 CDQ는 Contamination Data to Q입니다. 여기가 이 시간인데요. D에서 Q로 건너가는데 Contamination 딜레이를 나타내요. 그리고 여기 값은 DPDQ는 데이터가 안정이 되고 나서 Q가 안정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데이터에서 Q까지 건너가는 Propagation 딜레이를 나타내요. 그리고 렛치가 닫히는 시간, 셋업 타임 전에 데이터가 안정이 돼야 되고요. 이 클락 이후에 홀드 타임 동안 데이터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렛치에서 셋업 타임과 홀드 타임은 문이 닫힐 때, 게이트의 문이 닫힐 때를 기준으로 셋업 타임과 홀드 타임이 있습니다. 플립플랍도 마찬가지죠. 이때 문이 닫히죠. 그죠? 라이징 엣지 때. 열리고 닫힙니다. 이때는. 플립플랍은 열리고 닫히는 게 동일 클락 엣지를 기준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그죠? 근데 렛치는 열리는 시점과 닫히는 시점이 다르죠. 열리는 시점과 닫히는 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타이밍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그런 조건에서 max delay constraint, max delay constraint는 이 셋업 타임과 연관이 있습니다. 시퀀셜 오버헤드를 여기서 찾아내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시퀀셜 회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 클락이 주어져 있고 클락의 라이징 엣지와 라이징 엣지 사이를 우리가 클락 주기라고 얘기합니다. 클락 주기가 주어져 있고요. 얘가 동작을 할 때 클락 라이징 엣지 때, 이 클락의 라이징 엣지 때 데이터가 이렇게 건너옵니다. 그때 건너올 때 걸리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이때 데이터가 건너와요. 그래서 TPCQ가 클락에서 출력 Q까지 오는데 걸리는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이 정도 있습니다. 자,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지나고 나면 여기에 출력, Q1의 출력이 안정적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컨비네이션 로직이 동작을 하죠. 그죠? 컨비네이션 로직이 동작을 해서 D2가 나온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걸 우리가 컨비네이션 로직의 프로파게이션 딜레이입니다. 연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죠. 그죠? 연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연산이 끝났을 때 이게 언제 끝나야 되느냐 하면 다음 클락 라이징 엣지 셋업 타임 전에 끝이 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클락 주기에 대한 리콰이먼트가 있습니다. 클락 주기는 이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죠. 그죠? 지금 미니멈 시간을 적어놨습니다. 미니멈 시간. 그래서 클락은 이 시간의 합보다는 길어야지 펑션을 합니다. 컨비네이션 로직의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이게 지금 보시면 클락에 대한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얘가 주어지고 클락을 찾아낼 때 쓰고요. 반대로 저희가 클락이 주어졌다고 하면 컨비네이션 로직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이거 이하입니다. 그래서 조합 회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할 때 조합 회로가 쓸 수 있는 시간의 한계는 클락 주기에서 나머지를 뺏는 건데, 이게 뭐냐면 클락에서 빠지는 값, 이걸 우리가 시퀀셜 오버헤드라고 합니다. 원래 클락 주기를 전체 연산할 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셋업 타임과 앞쪽에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때문에 클락 전체 주기를 쓰지 못하고 이것 떼고 요거 뗀 시간이 실제로 컨비네이션 로직에서 쓸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시간을 저희들이 시퀀셜 오버헤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이 프로세서를 만드는데 플립플랍 베이스로 만들었어요. 플립플랍 베이스로 만들었을 때 클락 속도를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데이터 패스 중에 일부를 떼갖고 온 겁니다. 여기에 보면 ALU가 있고요.
그리고 결과를 셀렉션하는 저희들 프로세스 만들면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먹스들이 여러 개 달려있죠. 그죠? 먹스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와이어가 좀 긴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먹스가 달려있어요. 바이패스 먹스가 있고, 또 라우팅이 있고, 끝에 또 먹스가 있어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타늄 2인데 이게 파워PC 쪽에 들어있는 그 코어입니다. 그래서 이 코어의 구조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때 물어보는 게 ALU의 최대 클락 속도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건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엘리먼트에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를 주고 컨테미네이션 딜레이를 줘놨습니다. 지금은 이제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플립플랍의 타이밍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플립플랍의 타이밍 조건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그 딜레이를 계산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게 지금 클락이 라이징이 딱 튀게 되면 클락이 뛰게 되면 이때 데이터가 건너옵니다. 그죠? 이 데이터를 연산을 이렇게 쭉 거칩니다. 거쳐서 여기까지 딱 왔을 때 이때 시간이 이때 출발을 했어요. 이게 출발하는 게 TPCQ 뒤에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이게 클락이 뛰고 나서 여기 데이터가 안정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TPCQ만큼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얘 딜레이 애더의 T-propagation 딜레이는 애더가 있고요. 먹스가 있고요. 리절트 먹스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미디 와이어 그러고 나서 미들 바이패스 먹스가 있고요. 다시 이미디 와이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레이트 바이패스 먹스 이걸 다 더하면 이게 프로파게이션 딜레이입니다. 이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를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더해 놓은 게 있어요. 592 애더고요. 62 리절트 먹스고요. 102 얼리 바이패스 먹스고요. 82 미들 바이패스 그리고 다시 이 100이 2mm 와이어인가 봐요. 자, 잠깐만. 여기 보면 2mm 와이어, 2mm 와이어가 있는데 이게 100피코, 100피코 이렇게 돼요. 마지막에 70이 레이트 바이패스 먹스가 됩니다. 여기는 안 들어있네요. 이게 얼리 바이패스 먹스는 지금 딴 데 빠져 있어요. 얘는 크리티컬 패스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여기와 여기가 이게 2mm 와이어 두 번 들어가서 계산하면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1000피코세컨 정도 됩니다. 그래서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1000피코세컨 정도 되고요. 셋업 타임이 62피코 그리고 PCQ가 75피코 이 정도 되면 1152피코세컨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미니멈 클락 주기입니다. 미니멈 클락 주기이기 때문에 이걸 뒤집으면 동작할 수 있는 클락 속도가 나오죠. 그래서 시퀀셜 오버헤드로 인해서 우리가 클락에 있는 신호의 전체 시간을 쓰지는 못하고 시퀀셜 오버헤드가 셋업과 TPCQ만큼의 딜레이를 존재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그 플립플랍을 이용한 시퀀셜 회로였고요. 두 번째, 만약에 우리가 투페이지 레치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투페이지 레치를 사용하라 하게 되면 phi1 클락을 가진 게 여기 있고요. phi2 클락을 가진 게 중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이 컨비네이션 로직 1, 여기가 컨비네이션 로직 2, 이게 Q1, D2, Q2, D3, Q3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클락이 이때 띄었다고 하고 이때 다시 클락이 튀면 우리가 클락이 열리고 나면 레치로 설계를 할 때는 클락의 라이징 엣지가 중요하지는 않고 데이터가 도착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D1 데이터가 도착하는 시점이 이 정도라고 봐요. D1 데이터가 도착하고 나면 여기가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 동안 열려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그래서 이 시간 어느 시점에 와도 돼요.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때부터 컨비네이션 로직 1이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건너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TPDQ1입니다. 지금은 프로파게이션 딜레이인데 데이터에서 Q로 건너오는 시간이죠. 그죠? 이게 이 정도 시간이 걸리면 여기 Q1이 안정적인 값이 나오게 됩니다. Q1이 나오고 나면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를 거치고 나면 D2의 값이 안정이 됩니다. 이게 D2의 값이 안정이 돼요. 이 D2의 값이 안정이 되고 나면 이 D2에서부터 Q2로 건너오는 데 걸리는 시간
이게 PDQ2입니다. PDQ2고요. 그리고 Q2 값이 나오고 나면 다시 컨비네이션 로직 2에서 연산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한 주기에 해당하거든요. 주기에 해당. 그래서 이 요구되고 있는 미니멈 주기를 한번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TPDQ1 그리고 TPD1 PD 이게 지금 이게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첫 번째 컨비네이션 로직의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이게 첫 번째 래치의 데이터 투 Q 딜레이고요. 이게 두 번째 래치의 데이터 투 Q 딜레이고요. 이게 두 번째 컨비네이션 로직의 딜레이인데 이 딜레이보다 클락 주기가 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컨비네이션 로직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은 첫 번째 컨비네이션 로직 시간과 두 번째 컨비네이션 로직 시간에 더한 게 전체 프로파게이션 딜레이인데요. 여기에서는 시퀀셜 오버헤드가 이 둘의 합입니다. 근데 플립플롭보다 이 값이 훨씬 작습니다. 플립플롭은 내부에 마스터하고 슬레이브 두 개의 래치가 동작을 해야 되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래치 하나씩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더 작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이 펄스 래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펄스 래치를 쓸 때는 조건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펄스 폭이 셋업 타임보다 긴 경우, 이건 긴 펄스를 가지고 이게 그 펄스 래치의 펄스 폭이 긴 경우가 있고 짧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펄스 폭이 셋업 타임보다 긴 경우를 나타내고요. 두 번째는 펄스 폭이 셋업 타임보다 짧은 경우를 나타내게 됩니다. 셋업 타임이 긴 경우에는 이 펄스 폭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데이터가 변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안정이 되고 나서 PDQ 시간이 지나고 나면 Q1이 나오게 됩니다. Q1에서 컨비네이션 로직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이 TPQ, PD 그리고 나오는 다음 여기 Q2가 안정되는 게 이 D2가 요게 요 시점 D1의 이 시점에 해당하는 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기가 PDQ 플러스 PD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만약에 펄스 폭이 아주 짧다고 생각을 하면요. 펄스 폭이 짧은 경우에는 펄스가 열리고 나서 데이터가 안정되는 데까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건 데이터 기준이 아니라 펄스 기준으로 플립플롭과 비슷하죠. 그죠? 이게 열리고 나서 데이터가 안정되는 시간까지 딜레이를 계산하고요. 그리고 얘가 안정이 되고 나면 컨비네이션 로직으로 딜레이가 정해집니다. 근데 이 딜레이가 이게 셋업 타임보다 짧기 때문에 펄스 폭이 셋업 타임 이전에 얘가 데이터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 전체 시간을 계산해 보면 T 클락 주기의 펄스 폭 여기까지 더한 게 전체 시간이고요. 그게 PDQ, PD, 셋업 타임 더한 것보다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 펄스 라이징에서부터 펄스 폴링까지 시간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펄스의 라이징에서 폴링까지 시간이 나머지 필요한 시간보다 길어야 됩니다. 클락 주기가.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클락을 보시면 이렇게 되거나 혹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주어지거나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펄스 폭이 충분히 크면 이게 네거티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발생하면 안 됩니다. 펄스 폭이 큰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 이게 지금 펄스 폭이 클 때는 이렇게 계산하고요. 펄스 폭이 짧을 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뒤에 걸로.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경우가 펄스 폭이 T 셋업 타임보다 클 때는 이걸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뒤에 걸 가지고 계산합니다. 둘 중에 큰 게 딜레이의 컨스트레인트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클락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이게 시퀀셜 오버헤드거든요. 시퀀셜 오버헤드가 TPDQ거나 혹은 이 값이거나 펄스 폭에 따라서 시퀀셜 오버헤드가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앞쪽에 있던 똑같은 ALU를 펄스 래치 가지고 만들었을 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를 펄스 래치로 만들었을 때 얘기를 해요. 플립플롭 대신에 펄스 래치를 썼을 때 어떻게 계산이 될 건가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TPD는 1000 피코세컨 정도 됐습니다. 이제 그 ALU에서 출발해서 MUX를 거쳐서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는 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펄스 폭은 150 피코세컨 정도 되는데요. 셋업 타임이 40 피코 정도 됩니다. 그래서 펄스 폭이 얘보다 큽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펄스 폭이 충분히 큰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1000, 그리고 PDQ가 PDQ 여기 있네, 92피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나와서 동작할 수 있는 클락 속도가 916메가 정도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맥스 딜레이 컨스트레인트를 살펴봤습니다. 맥스 딜레이 컨스트레인트는 이제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주어졌을 때, 컨비네이션 로직에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주어졌을 때는 클락의 최대 속도를 구하는 거고요. 클락이 주어졌을 때는 컨비네이션 로직에서 쓸 수 있는 최대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맥스 딜레이 컨스트레인트고요. 미니멈 딜레이 컨스트레인트도 있습니다. 미니멈 딜레이 컨스트레인트는 컨비네이션 로직에서 끌어줘야 될 최소 시간을 나타내요. 컨비네이션 로직이 너무 빨리 동작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컨스트레인트입니다. 최소 어느 정도 시간 이상 시간 지연을 확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는 보시면 클락 라이징 엣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게 지금 플립플랍 베이스거든요. 첫 번째 플립플랍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 클락 라이징 엣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건너오게 될 텐데요. 건너오는데 가장 빨리 건너오는 시간이 뭐냐면 TCCQ입니다. 클락 엣지를 기준으로 Q1이 오염되는 시간 TCCQ예요. 자, 그리고 클락 엣지를 기준으로 오염이 되고 나면 여기에 컨테미네이션 딜레이도 있어요. 컨비네이션 로직이 입력 조건이 어떤 게 따라서 빨라지기도 느려지기도 하죠. 그죠? 가장 빨리 건너오는 시간 이게 TCD입니다. 컨테미네이션 딜레이 PD는 가장 느린 시간을 계산하고요. 얘는 가장 빨리 건너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클락 엣지로부터 D2가 변화하는 가장 빠른 시간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두 개 시간의 합입니다. 이 시간인데요. 이 시간이 뭐보다 커야 되느냐 하면 홀드 타임보다는 커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D2가 이 라이징 엣지 때 얘도 동작하지만 얘도 동작을 하고 있죠. 클락의 라이징 엣지 때 보시면 얘가 이렇게 건너오면서 얘도 이렇게 건너가요. 근데 얘가 안정적으로 건너가려면 이 D2가 홀드 타임 동안은 변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렇게 건너오는 시간이 너무 빨라서 홀드 타임 안에 얘를 변화시켜버리면 여기 값이 여기를 변화시켜버리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홀드 타임보다는 더 오래 시간을 끌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홀드 타임 안에 D2가 변하는 일이 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컨테미네이션 딜레이 요구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 로직이 이 시간보다는 시간을 더 끌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앞쪽에 있었던 똑같은 ALU에 대한 문제인데요. 클락 라이징 엣지 이후에 이게 가장 빨리 변하는 게 뭐냐 하면 레이트 바이패스 먹스의 이미디어트 신호인데 이미디어트 신호는 보통 메모리에서 건너오는 그 값들을 직접 건네주는 건데 가장 빠른 시간이 클락이 라이징이 딱 치고 나서 데이터가 이렇게 건너오는데요. 가장 빠른 건 여기 있던 데이터가 이렇게 건너왔을 때 여기 D가 홀드 타임 동안은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변하면 안 되는데 그 조건을 계산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빨리 변하는 시점이 이미디어트 신호에서 레이트 바이패스 먹스를 거쳐서 건너오는 게 홀드 타임 바이올레이션을 일으키는지를 체크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레이트 바이패스 먹스의 컨테미네이션 딜레이가 45피코 정도 됩니다. 얘가 45피코 정도 시간을 끌어줍니다. 이미디어트 데이터에서 먹스 건너오는데 그리고 홀드 타임이 지금은 네거티브로 주어져 있어요. 이 홀드 타임을 네거티브로 만들어 놓은 플립플랍이 많아요. 이게 플립플랍을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컨비네이션 딜레이가 제로죠. 그죠? 그러면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고 나면 바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홀드 타임을 네거티브로 만들어 놔야 돼요. 클락을 뒤로 밀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TCCQ가 75피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여기 식에다 넣어보면 TCD가 45피코인데 여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85피코가 나와서 홀드타임 바이올레이션을 안 일으키는 걸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투페이스 래치인 경우에 마찬가지로 투페이스 래치인 경우에도 그 홀드타임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투페이스 래치의 홀드타임은 phi2의 클락이 끊어질 때 이때 홀딩을 합니다. 얘가 홀딩을 하는데요. 홀드타임 동안 얘가 D2 값이 변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시간을 기점으로 phi1이 라이징 하는데 올라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t 난 오버래핑 타임이고요. 이게 올라가고 나서 라이징을 하고 나면 얘가 변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t 컨테미네이션 딜레이가 있어요. 이게 오염이 되고 나면 컨비네이션 로직에 tcd 이후에 d2가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 더하기 이 시간 더하기 여기 시간이 홀드타임보다 크면 됩니다. 그래서 CD, 이게 컨비네이션 1도 그렇고 여기에 붙어 있는 컨비네이션 2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문제는 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max delay constraint하고 minimum delay constraint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홀드 타임 조건이 이 시간에서부터 여기까지 딜레이가 홀드 타임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 데이터가 건너와서 이 클락 라이징 엣지에서 여기 건너와서 여기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게 TCCQ에서 다시 TCD를 거치고 나면 이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홀드 타임 여기에 펄스 4까지 생각을 해서 홀드 타임이 여기 시간하고 여기 시간 두 개를 비교해서 홀드 타임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나는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시면 펄스 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컨테미네이션 딜레이가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스 딜레이 컨스트레인트하고 민 딜레이 컨스트레인트가 뭔지를 저희들이 살펴봤는데요. 맥스 딜레이 컨스트레인트는 셋업 타임과 프로파이션 딜레이, 컨비네이션 로직의 프로파이션 딜레이하고 셋업 타임이 주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니멈 딜레이 컨스트레인트는 홀드 타임하고 컨테미네이션 딜레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맥스 딜레이 컨스트레인트고 어떤 게 미니멈 딜레이 컨스트레인트인지를 한번 잘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